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꿈의 숫자 5천을 장중에 돌파하면서 새 역사를 썼습니다. AI 반도체 호황과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무서운 속도로 목표를 달성한 건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친 김에 코스피 7,000시대도 열겠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과 함께 툭하면 불거지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국내 증시의 다음 행보는 어느 방향이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국대 경영학과 이준서 교수 나오셨고요. 또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지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지 석 달이 채 안 돼서 5,000선이라는 새로운 고지로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꿈의 5,000피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다 요 주식시장과 관련된 일들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뭔가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송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자 딱 찍히는 순간 보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예, 저도 어제 봤는데 한마디로 감개무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8, 9년도 이때부터 사실은 주가가 그 소위 IMF 전후로 막 3,400까지도 빠졌던 걸 봤다가 지금 1,000, 2,000, 3,000 할 때 시간이 엄청 걸렸었거든요. 그 앞에 소위 이게 1,000 단위 숫자를 움직이는 게 정말로 오랜 10몇 년씩 걸리던 초기에는 그런 거였는데 불과 지금 한 4개월이 채 안 걸렸죠, 지금. 그렇죠. 예, 지금 4,000 찍자마자 지금 바로 5,000을 돌파를 하면서 이게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 진짜로 5,000, 그러니까 이건 덕담에 가깝겠지만 진짜 5,000 넘어서 그 이후로도 계속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투자자들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설레는 요즘에 그런 감정들을 많이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도 이런 시대가 오다니, 이제 이런 이야기들. 현장에서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럼요. 일단 어떤 반응들이에요? 국내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네. 희비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덱스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은 현재 코스피 5천을 상당 부분 만끽을 하고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종목 투자나 아니면 업종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 편차가 좀 크기 때문에 대형주와 소형주.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대형주 안에서도 이제 많이 오른 업종이 있는 반면에 그만큼 이제 성과를 못 보이는 업종도 있기 때문에 다소 이 부분은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수 전체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아찔하긴 하지만 이 고무적인 부분은 코스피가 5천을 올라간 것도 고무적이긴 하지만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이 작년에 물론 4분기 이익이 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 300조 수준에서 올해 예상치가 지금 한 480조 정도 수준까지 상당히 높은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 레벨이 60% 이상 지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 급증을 반영한 결과다라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좀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지수 산출한 지 46년 만에 5,000포인트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수익률도 작년에도 거의 G20 국가 중에 가장 높았고 현재까지도 1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이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상법 개정 1차, 2차 이루어지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것도 강화가 되고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내용도 강화가 되고 그래서 일단 그 주변 증시 주변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박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실질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제 ROE가 어느 정도 보여주느냐가 이제 관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25년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올해 1월 달 정도, 1월 말에 정도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저희들이 계속 이제 시장이 과소평가돼 있다, 뭐 디스카운트돼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PBR을 보고 얘기했던 건데 네. 지금 5천 정도면 이제 PBR이 한 1.6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6 정도면 중국 상해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일본은 한 2.3 정도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이제 PBR을 쪼개 보면 결국에 이제 한쪽이 ROE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 PBR 즉 주가가 추가 상승할 그런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기업의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거죠. 5천선에 안착할까? 이걸 이제 어떻게 다져나갈까? 아니면 정말로 한번 맛만 보는 걸까?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 이 전망을 한 번씩 들어볼까요, 송 대표님? 1차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5천선에 대한 좀 불안감 또는 질시 뭐 이런 거 아까 이제 둘 다 있을 수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주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뭐 일부는 이제 이익은 크게 늘진 않지만 뭐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이제 자동차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쪽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들은 별론데 뭐 이것 때문에 앞으로 더 가겠어? 뭐 이제 이런 걱정들 분명 혹시 문제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지금까지 이 지수 5천까지 지금 4천에서 5천까지 오는 데는 정확히 4천에서 5천까지 오는 데는 한 30개 종목이 다 끌고 올라온 거거든요. 네. 나머지는 사실은 오히려 약간 빠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걱정이 있는데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앞에 그런 30개가 올라갔던 거에 상당 부분은 정말로 이익이 좀 뒷받침돼서 그리고 그 이익이 뭐 사실은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반도체나 이런 거는 뭐 향후 3년께 뭐 다 차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거나 그것이 일단 버텨주는 하에서 지금 그 사이 못 간 것, 최근 한 6개월 사이, 한 3개월 사이 못 간 종목들은 여전히 사실은 좀 저평가 국면은 맞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을 사실은 그들한테 뭔가 트리거가 되려고 했었던 게 상법 1, 2, 3차 개정안이었는데 1, 2차 지나고 이제 3차를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으면은 사실은 작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움직였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움직였을 때 대부분 그 종목들이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아마 다음 달 임시국회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상당히 새로운 이제 그 사이 잘 가던 것만 가던 데에서 이제는 그 사이 아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던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월 이후로부터는 좀 열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계속 이제 급하게 올라가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좋으면서도 한켠으로 불안한 게 이제 이게 정말로 정당한 밸류에이션을 반영하고 있는 건가. 이제 반도체라는 큰 섹터 아래에 좀 이게 착시 가려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들을 다 갖고 있죠, 부부장님. 뭐 지금 주식시장이 고평가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저평가는 아닙니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뭐 향후 12개월 뭐 포워드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지금 뭐 주가 수익 배율이죠. 그러니까 PER 값은 한 10.5배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과거에 이거보다 좀 높았던 수준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게 과거 평균치가 한 10배 정도고 그리고 과거 평균치의 한 그 변동성 한 1배 정도를 더한 수치가 11.3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변동성 2배 상당히 좀 어려운 수준이긴 하지만 그 수준까지 도달한다면 한 12.5배 정도? 이때 코스피가 한 6,000포인트를 정도로 갈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빠르게 오고 있기 때문에 이 PR 밸류에이션을 타겟팅을 너무 높게 잡으면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한 11.3배 정도를 잡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게 된다면 뭐 한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일단 5,000포인트대 중반 정도까지는 뭐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주의할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낮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PBR 기준으로는 이게 포워드 기준,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는 지금 한 어제 1.4배를 지금 돌파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 20년간 1.4배 이상을 기록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없고 1.7배까지 역사상 고점까지 올라간 케이스가 2007년 케이스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케이스를 밸류에이션 목표치를 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조금 더 좀 완화시켜주면서 완만히 올라가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익 전망치가 더 올라가서 ROE가 더 올라간다면 네. 이게 좀 무리가 되더라도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이 여지가 생길 텐데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익 전망치가 더 올라가서 ROE가 좀 더 높아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어야만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불편한 부분은 ROE가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포워드 ROE 기준으로 한 13.5% 정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이고요. 근데 이게 상당 부분이 다 반도체를 통해서 올라갔고, 올해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180조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72%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담당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너무 특정 섹터,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이익 성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ROE가 많이 올라가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 종목으로 이제 분산되는 게 아니라 네. 특정 종목, 특정 섹터 중심으로 집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특정 산업에 있어서의 변동성 위험이 생기게 된다면 시장 전체적인 변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고려를 해가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언뜻 얘기가 나왔지만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그 추진도 속도를 좀 내고 있어요. 골자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자사주 소각이라는 재료 자체는 증시는 일단 호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3차 상법 개정안, 그 줄줄이 지금 타임라인을 짜고서는 지금 증시 부양에 대한 정책적 지원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이런 정책적 수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자사주를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주가라는 것을 또 좀 쪼개서 보면 그 퍼하고 EPS의 곱으로 나눌 수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PS라는 건 earning per share잖아요. 그래서 주당 이익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뭐 회계나 공시 기준이 발행 주식수로 되어 있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해봐야 EPS의 변동이 없습니다. 네. 소각을 해야지 이제 EPS가 증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연히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를 하면 주가는 뭐 당연히 뭐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미 이제 그 3차 상법 개정 내용들이 많이 언론에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시장은 뭐 정보를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추가 상승, 자사주 3차 상법 개정을 통한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제 다시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지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게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가 우리나라 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이제 뭐 주가를 부양할 아무런 요인이 없다는 거죠. 이제 2세나 3세로 상속이나 증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일 아무런 요인이 없어서 자꾸 낮추기 위한 그런 행태들을 하고 있으니 PBR을 뭐 증진시키고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런 누르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PBR 제가 이제 2024년 그 밸류업 처음에 그 심포지엄 할 때 제가 처음에 한번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어떤 기업의 PBR이 산업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를 조금 감면을 해주자. 그래서 좀 이소영 의원의 이제 발의로 지금 뭐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한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함께 검토가 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조금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게 상법 개정이 지금 이번에 세 번째인 거잖아요. 이 시장에 많이 좀 노출은 된 재료잖아요. 그럼 선반영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 일정 부분은 있고요. 그게 특히 자사주를 기존에 아주 오랫동안 많이 들고 있었던 뭐 대표적으로 인포 그 1등이 아마 58% 자기 전체 발행 주식의 58%를 들고 있는 종목. 근데 그 종목이 진짜로 한 1년 사이에 한 170% 올랐습니다. 그 말씀만 들어보면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올라서 PBR이 0.7배입니다. 그 회사는. 그러니까 그 여전히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은 1.6배 지금 와 있다, 뭐 1.4배 와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1배 미만이 여전히 지금 시장에 널려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자사주 소각이 개별 회사별로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다른 또 이슈라서 이 법이 되면은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다 진행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 사이에 또 이 기존에 있던 자사주를 6개월 동안 유예되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또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는 방향성들이 나타나면 기업들의 행태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 멀티플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보는 눈높이입니다. 정답은 없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주변국과의 비교해서 같은 ROE 레벨에서 지금 적어도 이 ROE가 유지된다 하에서는 우리가 지금 신흥국이나 그 위에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그러니까 같은 ROE의 낮은 PBR을 이미 지금 1.6배조차도 낮은 PBR인데 1배 미만의 이 PBR들이 1배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상당한 업사이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대형주 이외의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은 결국은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익이 특별히 훼손만 안 된다면 사실은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상당히 많이 위로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의 일종의 그러한 소위 자극 캐터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확실히 상법 3차 개정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슈들, 그러니까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이슈들을 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니죠, 정확히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대만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계기로 반도체 관세를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과 합의를 한 거는 이제 우리한테도 중요한 건 우리와 대만이 이제 경쟁 국가고 비슷한 형태로 이제 관세 협상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중요하게 봤죠. 지금 일단은 중국향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거 지금 하워드 러틀리 상무부 장관 얘기 들으면은 만약에 관세 협상 안 되면 100% 관세 물리겠다라는 이제 엄포를 놨단 말이죠.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을 거쳐서 미국으로 오는 반도체가 다시 중국으로 가면 이제 거기에 25% 하겠다는 얘기인데 원래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그 GPU 칩이 기본적으로는 중국, 대만 TSMC에서만 만드는데 SK 하이닉스의 HBM이 대만으로 수출이 돼서 거기서 조립이 다 된 다음에 미국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이제 중국으로 H200을 수출하게 되면 여기에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얘기는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미국 업체가 중국에 수출을 하면 25%를 정부에 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했었죠. 근데 이거는 내야 된다라는 근거가 좀 없지 않습니까? 강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근거를 관세를 통해서 실현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대해서 품목 관세를 뭐 100% 매길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실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는 특히 D램 반도체도 그렇고 레거시도 그렇고 HBM도 그렇고 구매 업체들이 줄을 서서 구매를 해야 될 정도로 매입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반도체 관세가 만일 100% 매겨지면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그 100% 관세를 전부 다 가격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관세를 100% 전가시켰을 때 미국 빅테크 업체들이 수요를 줄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높은 가격에서도 계속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세 자체가 미국 반도체를 수요하는 미국 주요 수요 업체들,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는 빅테크 업체들이겠죠. 이들 업체들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행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관세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이게 크게 우려하진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죠. 계속 짚어볼까요? 이게 반도체 관세를 걱정하는 거는 실제로 이게 실행 여부가 중요한 게 이제 너무 이거 반도체 때문에 다 올라온 지수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타격을 받는 걸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인지상정이에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어느 정도의 우려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총량에는 뭐 큰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정책들이 뭐 반도체를 뭐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제 통제하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세를 매기더라도 우리 이제 박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물가 가격에 반영이 된다 뿐이지 그거 자체로 인해서 반도체 생산의 차질을 겪는다거나 이루어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 여건에 따라서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뭐 계속 가격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계속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이전과 같이 전면적인 강세는 조금 뭐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선별적이라든가 단계적인 뭐 상승은 여전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부분으로 조금 논의를 진전시켜 볼까요? 지난해 증시를 괴롭혔던 게 바로 AI 거품론입니다. 뭐 몇 차례의 계기를 통해서 전 세계 증시를 흔들어 놨던 부분이 분명히 있죠. 여전히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붙습니다. 과연 우리는 AI 거품론을 완전히 극복했나? 젠슨 왕 같은 세계적인 스피커들은 아니다. 아직 계속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한켠에서는 계속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아마 잊을만 하면 다시 불쑥불쑥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보게 되고요. 네, 일단은 거품론은 지속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유는 지금 왜냐면 그 소위 오픈 AI 말이죠. 오픈 AI가 약속해 놓은 돈이 천문학적인데 문제는 그걸 다 빚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걸 다 빚을 낼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오라클 주가도 빠지고 뭐 소프트뱅크 주가도 빠지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이유는 지속될 것 같고요. 정확히 그것이 논란이 된 시점부터 보시면 미국의 기술주의 지수 수익률이 꼴찌로 갔습니다. 업종 수익률에서. 10월 말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6, 7주 정도를 놓고 보면 최근 들어서 뭐 M7 다시 좋아진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합쳐놓고 보면 확실히 지금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좀 바뀌어 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기술주가 특히 이제 미국의 대형 성장 기술주 중심으로 10여 년간 이상 시장을 끌고 왔던 것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면서 이제 목에 찬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구분을 해서 돈 버는 AI 관련주. 그게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낸드 프레시 만드는 그러니까 다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이나 소위 샌디스크나 뭐 이런 데들이 지금 버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화요일 날 미국장이 그렇게 폭락했는데도 한국이 버티는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티는 것도 같은 취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우리 박 부장님도 잘 주셨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자리, 소위 루트닉 장관이 그 100% 관세 얘기한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주말에 마이크론이 미국의 대규모 메가팩, 뉴욕 그 주위에 있는 메가팩을 착공하는 데 자리 네. 가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면 뭐든지 비싸요. 아시겠지만 지금 물가도 비싸고 사람들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나 이런 대만에서 만드는 것보다 작게는 한 30%, 심지어는 50% 지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내심은 사실은 아시아 와서 일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억지로 지금 뉴욕에 만든 셈이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덕담을 한 거라 볼 수도 있죠. 사실은 적어도 100%는 좀 과장됐고 적어도 지금 여기서 만든 제품 갖고 너희들이 한국과 대만 업체들하고 경쟁할 때 손해는 안 보게 해줄게 정도의 얘기를 한 걸로 해석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마이크론만 잘 되게 하려고 한국과 대만을 마구 때리겠다. 이거는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 될 것이라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부부장님께도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거는 이제 AI 거품론이 작년에 이제 AI 거품론은 전체 섹터에 좀 영향을 줬지만 최근에 메모리는 이제 나홀로 상관없이 막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런 AI 거품론이 또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양상이 펼쳐질까? 여전히 메모리는 상관없이 우리 길을 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펼쳐질까? 아니면 전체가 좀 흔들리는 장세가 나타날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호황이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그렇지 못해요. 미국 시장은 지금 S&P 500 대형주가 연간 수익률, YTD 수익률이 거의 플랫 정도, 0% 수준 1%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초대형 지수라고 할 수 있는 S&P 100 지수는 이거보다 더 못하고 S&P 400 중형주죠. S&P 600 소형주 이쪽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재밌는 부분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수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주식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낸드를 하는 샌디스크나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 수익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올해 수익률은 IT 내에서도 하드웨어 업체하고 소프트웨어 업체하고 갈리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왜 이렇게 수익률이 부진하냐? 그리고 하드웨어 업체에서도 수익률에 갈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한국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유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결국은 하드웨어를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졌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수익성 문제라고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는 오라클발로 일어난 이 과잉 투자에 대한 얘기가 초점이 됐지만 올해 들어서의 미국 시장의 포인트는 수익성이 과연 담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작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이제 그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실적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올해 연초 이후 부진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 주식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가 올해 1분기 글로벌 시장의 어떤 방향성, 빅테크 그리고 IT 기업들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국 업체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발표된 인텔 실적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네. 인텔 실적 결과는 상당히 좋았지만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주가가 시간에서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인텔에서 얘기한 가이던스 부분은 가용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가이던스 매출을 못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거보다 약간 하회하는 그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말하는 가용 공급이라는 얘기는 지금 실제 시장에서 수요를 인텔이 공급 능력으로 못 맞추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수요는 상당히 좋은데 인텔 공장 가동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거든요. 팹이 그만 수준이 안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업체들도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의 수익성이 많이 갈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 업체들은 다행히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요가 아무리 높아져도 여기에 따른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게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상황 하에서는 한국 그 하드웨어 업체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죠. 이 업체들의 수혜 폭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은 한국 시장이 앞으로도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수익률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근거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재작년 한 최근 몇 년간 사실 AI를 놓고 이 패권 경쟁은 몸집 경쟁이었잖아요. 당장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어. 일단 투자 다 받아서 몸집 인프라 키우고 시장을 선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양상이 좀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투자 금액에 대한 요인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면 지금부터 이제 실적, 그래서 ROE가 어떻게 나오고 뭐 EPS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거품론에 대한 진위를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거품론에 대한 정교한 그 분석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실적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 그리고 이제 카펙스가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AI 관련된 주가가 조금 조정은 좀 받겠지만 속도 조절은 좀 받겠지만 네.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그래서 그 추가적인 그 상승의 방향성은 열려 있다, 상방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주 요즘의 시장만 놓고 본다면 진짜 주인공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우리 현대차가 바뀌었어요. 늘 저평가되고 피크아웃 논란에 시달렸던 현대차가 CES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완전히 체질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이게 현대차 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댓글들 보면 현대차 오래 가지고 계시던 주주들은 지금의 상황을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감격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최근에 그 현대차 노조가
노사 합의 없이 아틀라스 도입을 못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냈어요. 이제 아틀라스가 주목받은 거는 그 자체도 흥미로웠지만 양산 계획을 밝혔다는 데 있어서 로봇 시대가 성큼 다가왔구나, 이 부분을 높게 평가를 해준 건데, 만약에 이런 노조의 반대에 부딪힌다면 이거 글쎄요, 뭔가 찬물을 끼얹는 듯한 상황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당장은 저라도 로봇이 나를 다 대체한다, AI가 나를 대체한다 걱정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게.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반응은 어찌 보면 앞으로 AI 시대가 정말로 이렇게 점점 다가올수록, 피지컬 AI가 다가올수록 이러한 갈등은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처음 접하는 거라 이게 모두가 다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기는 생산성을 갖고 어떻게 나누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본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확실한 건 그 지금 너무 앞서가 있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 위주로 이걸 좀 넣겠다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숙련공 구하기도 어렵고 돈도 비싸다 보니까 대당 2억 하지만 2년이면 다 뽑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근데 충분히 사실은 경쟁력이 있으니까 또 미국에 갔다가 괜히 또 다 붙잡혀 갖고 어디 감금 내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로봇은 감금 안 시킬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 그게 얼마나 속도가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것은 올해 실제로 지금 그 테슬라에서 나오는 사실은 이 휴머노이드와 아틀라스가 그나마 경쟁하는 구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급부상한 건데, 통상 로봇주들이 전 세계에서 다 비싸지 않습니까? 엄청 멀티플이 높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근데 현대차는 전 세계 로봇주로 이번에 분류되면서 가장 싼 로봇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폭발력을 좀 반영하고 있다. 사실은 올해 자동차로만 놓고 보면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는 오히려 이익이 가미하고요. 현대차도 거의 그냥 플랫 정도 그냥 유지되는 수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건 사실 자동차로 가는 주가가 아니라 로봇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가는 거라서, 그렇게 놓으면 그것은 이 물이 반잔 차 있는데 반씩이나 반밖에, 이거 보는 사람들의 눈높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발빠르게 올라가는 것은 타당하다. 거기다 플러스 사실은 현대차의 고질병이 뭐였냐면 이 소위 껍데기,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건 잘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두뇌는 못 만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테슬라에 뒤쳐져 있다고 하고 상당히 부족했었는데, 현대차가 이번에 CES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얘기는 아틀라스가 잘 움직이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구글 딥마인드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구글 딥마인드가 피지컬 AI에서의 제일 중요한 월드 모델의 전 세계 1등 개발사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LMM 쪽에서 사실 제미나이도 1등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오픈AI를 제끼고, 피지컬 AI의 두뇌에 해당하는 월드 모델에서도 지금 사실상 1등을 하고 있는 데인데, 거기하고 현대차가 손을 잡았다. 거기에 상당히 큰 소위 평가를 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상당히 상상의 영역이긴 한데, 적어도 전략적 포지셔닝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물잔의 컵이 반씩이나 채워졌냐, 이제 반 채워진 거냐, 이제 이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현대차 주가는 그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쪽에 반씩이나 채워져 있는 겁니까? 이제 반밖에 안 채워져 있는 겁니까? 어느 쪽에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떻습니까? 시간을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밸류에이션은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지금 이번에 주가 거의 이제 시가총액 100조 가면서 12배를 돌파를 했고, 네. 일본 도요타가 한 13배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상당히 많이 좁아졌죠. 물론 현대차가 이제 도요타하고 달리 이제 로봇 관련 기업으로 이제 분류된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꼭 도요타의 밸류에이션을 꼭 참고할 필요는 없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현대차가 로봇 파운드리라는 시장 개척자로서의 의미를 부여받더라고요.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일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물론 네.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잖아요. 결국 아틀라스를 만드는 회사는. 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가 원래는 한 7, 8조 원이었는데 이번 CES에서 이제 아틀라스를 발표하고 해외에서는 이거 한 30조까지도 바라봤고요. 최근 국내 평가에서는 이거를 100조 원 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 상당히 이 편차가
크고 비상장 업체다 보니까 그렇고 또 로봇 관련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구조. 이거 뭐 공개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한 20%가 그 일본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다고 하고요. 네. 나머지 80%를 정의선 회장이랑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지분율은 한 30% 정도로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기업 가치 평가가 30조에서 좀 많이 잡아서 30조에서 더 많이 잡으면 100조 원 이상 상당히 편차가 크긴 하지만 가장 많이 잡고 있는 한 100조 원 이상을 본다 하더라도 현대차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 30%를 생각을 하면 한 30조, 40조 정도란 얘기거든요. 근데 현대차의 올해 시가총액이 50조가 늘어버렸어요. 물론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 평가가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고 이 기업 가치 평가 이상으로 현대차가 다른 기업으로 평가가 돼서 그 외에 다 가치 평가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존재를 하긴 하지만 네. 올해 50조가 이미 늘어나면서 상당 부분은 많이 이런 반영 과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시가총액 90조 또는 100조 이 전후 주가 수준, 주가 레벨을 기업 가치를 현대차가 안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교수님께는 제가 경영학과 교수님이니까 좀 다르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현대차 노조가 그 아틀라스 합의 없이 한 대도 들여오지 못한다. 이 강경한 입장을 낸 걸 보고 인간과 로봇의 전쟁이 시작된 것인가? 이런 섬뜩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과거 우리 19세기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차, 철도가 이제 정부에 깔리면서 마부들이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모습과 또 이게 막 비교가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경영학 교수님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학구적으로 아카데믹하게 들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하면 기존 산업은 점진적으로 이제 페이드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 노조의 요구사항, 주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산업혁명이 됐던 이제 기술이 진보가 되고 세상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이러면은 결국엔 거의 적응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기존의 틀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페이드아웃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노조랑 좋은 협의를 해서 확실한 합의 조건을 좀 확보한 다음에 네. 재교육이라든가 전환 배치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생산력 그리고 이제 기존에 했던 내용에 대한 유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그 속도가 발표는 28년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항상 계획과 실제는 좀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좀 좋은 원만한 좀 합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돌발 질문을 드려가지고. 아닙니다. 예. 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증시 부양과 관련해서 계속 연달아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곧 시작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학개미들이여 돌아오라.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이제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해외 주식 처분한 거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런 것들도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빠르면 다음 달부터 도입이 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서학개미들이 자꾸 이제 국내 주로 돌아왔으면 하는 유도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효과가 어떨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저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정책 중에 다른 거 다 큰 건 창사하는데 굳이 이제 소위 RIA, 네. 소위 이제 그러니까 돌아오면은 양도소득세 빨리 돌아올수록 양도소득세 안 내게 해줄게. 네. 그만큼 좀 다급해 보이는 약간 그런 절박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좀 굳이 저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서학개미가 그럼 왜 나갔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지난 14년간 미국은 나홀로 올라왔는데 우리는 최근에야 워낙 좋아졌지만 장기 박스권이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당연히 나갈 만해서 나갔는데 결국 수익률 쫓아서 나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는 수익률이 역전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여전히 긴가민가 했는데 아까 앞서도 박 부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S&P 500이나 지금 오히려 지금 우리
국내에서 특히 소학개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보면 일부 반도체 제약을 하면 오히려 지금 최근 3개월은 소위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장기화되면 당연히 국내 시장이 올라가면 돌아오지 말라고 막아도 돌아옵니다. 수익률 쫓아서. 사실 그것 때문에 밤잠 설쳐가면서 맨날 미국장 보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뭐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은 소위 결국은 돈이 얘기한다고 하죠. 머니톡스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결국은 말을 할 거다. 수익률이 말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교수님께도 의견 듣고 싶은 건 이게 이제 송 대표님 보시기에 약간 긁어부스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제한적이나마 어느 정도의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젊은 친구들일수록 특히 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 민감한 친구들이 많아서 네. 지금 리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생산적 금융 ISA 또 뭐 새로 만들어서 뭐 비과세 한도도 늘리고 그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절이로 해주고 그다음 소득공제도 해주고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세금 혜택,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뭐 아주 효과가 없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일부의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서학개미들의 많은 부분이 젊은 친구들이고 젊은 친구들이 하나의 이제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지금 미국 주식을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송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국내 시장 수익률이 올라가면 돌아오지 말라고 그래도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돼서 본질은 우리 국내 시장의 수익률 향상이 아닐까. 플러스 환율 안정. 지금 환율 때문에라도 지금 많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거시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그 안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아까 RIA 계좌도 있지만 국내 전용 이제 ISA 계좌도 만들어지게 되고. 어쨌든 자꾸 이제 국내 주식으로 들어오게끔 이제 문호를 넓혀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 투자자들이 얼마나 호응을 할 거냐라는 거죠. 기대 수익률을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하는데 수익률 괜찮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조건이 맞춰졌으니까. 정부 정책에 목표가 있을 텐데 이걸 돌아오게 하는 게 목표는 아닐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이 환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미국 그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그 국제 자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트레저리 인터내셔널 캐피탈이라고 그래서 이 그 전 세계 자금이 미국 시장 자산에 어떻게 국가별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이게 그 데이터인데 한국의 미국 주식 투자, 그러니까 채권 빼고 주식 투자를 보게 되면 2013년도에 174억 달러였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한 150억 달러 정도였는데 작년에 12월까지 빼고 11월까지만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요. 11월 달에 663억 달러. 그러니까 전년 대비 거의 5배가 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기관 투자의 자금 이동까지 이제 같이 합산해서 서학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와주는 자금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이게 실제로 원달러 환율을, 물론 환율이 이것 때문에 올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원달러 환율이 오른,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좀 달러 대비 떨어진 부분, 이 부분은 이런 수급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정부의 정책적인 목표는 물론 돌아오는 효과도 기대하겠지만 여기에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거보다는 새로운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 배분에 있어서 선택지를 한국 시장으로 더 돌리려고 하게 하는, 그러니까 작년처럼 또 600억 달러, 700억 달러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원달러 환율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얼마 전에 금통위에서 얘기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되돌리기 위해서 새롭게 배분되는 자금의 어떤 흐름을 물론 해외에 그렇다고 안 나가는 건 아닙니다. 많이 나가겠지만 작년만큼 이렇게 과도하게 나가지 않게 해서 원달러 환율 수급에 좀 영향을 덜 미치게 하겠다. 이런 게 궁극적인 정책 목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없어요. 짧게만 답변 제가 송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코스닥은 아직 미만의 숙제입니다. 코스닥도 같이 가야죠. 이게 점점 코스피랑 격차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기회는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다들 우리 교수님도 그러시고 우리 부장님도 얘기하신 게 대형주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앞으로 상승 속도가 둔화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엔 또 돈이란 건 또 다른 수익성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스닥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중소형주죠. 사실은 중소형주가 미국에서는 이미 돌아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좋아지는 장세로 돌아섰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워낙 지금 앞에 이 반도체나 자동차가 좋아서 잘 갔지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목에 차면은 그 다음을 또 쳤는데 지금 마침 이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상법 개정안 3차 뭐 이런 것들이 확실한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지언정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순환매 속도를 놓고 보면 중소형주로의 그런 자금 흐름 전환 이것은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꿈의 5천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지만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 훗날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5천 한번 찍어봤다. 아니면 코스피 5천은 시작이었고 한국 증시의 역사,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저는 당연히 후자이길 바랍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주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